책으로 토요 아침 독서 모임 오늘 멋진 신세계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아마 읽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앞부분에서 너무나 좀 저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설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 책은 흔히들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도 많이 하고 과학기술 문명을 다룬 SF 소설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고전의 반열을 오른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작가는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라는 분이시고요. 정말 거의 천재 엘리트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 엘리트 집안 출생이기도 해요. 그 할아버지가 유명한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는 시인이고 형도 생물학자, 동생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그냥 집안 대대로 그런 과학과 문학에 가까운 그런 명문 집안 출신이었고요. 이 소설 자체는 193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이 내용은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정말 힘들었을 정도로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미래의 문명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 배경은 2540년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계산이 나오냐 하면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게 그 원년이 되는 게 포드의 T형 자동차가 처음 대량 생산됐던 그 시기인 19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배경이 AF 632년이라고 하거든요. 애프터 포드라고 해서 그래서 2540년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 정말 그때 어떤 모습일지 지금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90년 전에 그걸 미리 예견을 하고 봄을 써내려갔습니다. 일단 그때 상황이 어떨지에 대해서 일단 책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에 서문은 조금 뛰어넘어서 바로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세계국이라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간이 모체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제품처럼 생산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하습성 훈련국장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견학을 시키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때 좀 특이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아주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5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각자의 신분이 정해져 있고요. 태어나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그런 것들이 미리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48페이지 정도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아이들은 다 자궁이 아닌 병에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 병에서부터 관리가 되고 또 태어나서부터 앞으로 살아갈 그 환경에 아주 적합하게 훈련이 되는데 특히 습성 훈련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미래에 가질 직업이나 신분, 지위를 아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게 미리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시면 48쪽에 보면 이후에 그 열대지방에서 일을 할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태아일 때부터 추위에 대한 공포를 느끼도록 미리 설정이 돼요. 그래서 따뜻한 지방을 아주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 아주 아기일 때부터 정신적인 능력이나 신체적인 능력이 전부 다 정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게 이 세계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정상적인 그런 결혼 생활이나 엄마로부터 태어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도 없고 결혼, 가족 이런 개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충격적인 설정이 또 나오는데요. 56페이지 정도 보시면 하층 계급의 경우에는 책과 꽃을 보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도록 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굉장히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멀리하도록 하고요. 꽃도 보면 안 되는데 자연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사랑은 하층 계급민들 사이에서 제거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책과 꽃을 보면 막 처음에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런 걸 세뇌시키죠. 책과 꽃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는 그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또 이 책의 좀 특징적인 게 82페이지를 한번 더 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나 뭐 이런 가족 제도라는 게 다 사라지고 만인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성생활을 한다는 게 또 이곳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남자인 헨리라는 사람과 레니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레니나가 헨리 이외에 4개월 동안 그 누구하고도 관계가 없었다 이러니까 막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4개월 동안 한 사람이랑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의 그 성관념과는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 문명국, 이 세계국 여기에 좀 기본적인 특징이자 설정이었고요. 좀 중요한 인물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버나드라는 인물이에요. 버나드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한 116페이지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면 버나드는 계층은 되게 좋아요. 알파 계층에 속하는데 그 태아인 당시에 그 혈액에 알코올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표준인 알파인 사람들보다 키가 8cm가 모자라요. 이게 굉장한 신체적인 결함이 되어가지고 버나드는 다른 그 알파인 계층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특징이 이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좀 고독감을 느끼는 인물이에요. 괜히 자기가 외톨이 같은 기분이 들고 무시당할 것 같다는 그 걱정 때문에 그런 동등한 계급 사람은 좀 회피하게 되고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 앞에서는 더 의식적으로 위험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좀 특이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요. 버나드가 이 문명국에 있어서는 가장 좀 중요한 인물로 저는 좀 짚었습니다. 그래서 버나드라는 인물이 나오고 참고로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이 다들 좀 익숙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나온 버나드도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뒤에 나온 뭐 여러 다른 캐릭터들도 다 버나드의 이름이 버나드 마르크스인가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익숙한 이름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버나드랑 나중에 뒤에 레니나가 같이 또 데이트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151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버나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고독감을 느끼고 알파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대한 어느 정도 반감을 좀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레니나는 베타인데 굉장히 세뇌를 잘 당한, 그래서 이렇게 체제에 순응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대화가 좀 저는 인상적이어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51페이지고요. 둘이 얘기를 하다가 버나드가 바다를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왜 바다를 보고 싶냐고 하면 내가 훨씬 더 나다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토록 철저히 어떤 다른 존재의 한 부분이 되기보다는 진정으로 나 자신다워진다는 거죠. 사회적인 집단의 세포 하나가 아니고요. 라고 해서 아주 개인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레니나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무섭다고 그런 발언이. 사회 조직의 한 부분이 되기 싫다는 소리를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엡실론들까지도요. 아주 그 전체주의적인 정말 잘 교화된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자 버나드도 그건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뒷페이지 보면 당신은 자유롭고 싶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레니나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자유란 게 무엇인지. 우리는 뭐 자유롭고 행복하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니까 버나드가 당신은 다른 방법으로 행복해지는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냐. 모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당신 나름대로의 방법. 이렇게 해서 인간의 그런 개성이나 고유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발언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재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 버나드와 레니나가 드디어 이제 멕시코에 있는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책의 주요 배경과 또 인물이 좀 전환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 앞에까지는 이런 새로운 설정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이 중반부터가 좀 재미가 있었는데 바로 존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야만인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이 세계국의 그 설정이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의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맡고 있는 여기서는 야만인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공동체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버나드와 레니나가요. 그래서 린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그 린다를 보자마자 버나드는 그 자기의 상사인 국장이 옛날에 야만인 보호구역에 갔다가 잃어버린 그 여자친구라는 거를 바로 직감을 했고 그의 아들인 존도 그 국장과 린다 사이에서 난 아이라는 거를 바로 직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이 문명국에서만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에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행태들이 많이 보여요. 일단 사람이 사람 몸에서 출생을 한다는 거,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한 명만 소유를 한다는 거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레니나도 처음에 굉장히 놀라죠. 근데 이 버나드는 이 둘을 데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면은 쓰임이 있겠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데리고 가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좀 특이했던 점은 린다가 207페이지를 보시면 존의 한 12번째 생일쯤에 셰익스피어 전집을 선물로 주게 되는데요. 뭐 아주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연히 그 책을 구하게 돼서 뭐 한번 읽어봐라, 그만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주게 됐는데 이 존이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으면서 완전히 매료가 됩니다. 그동안 자기의 그런 감정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이 셰익스피어의 그 언어를 통해서 드디어 이 표현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엄마인 린다가 특히 막 다른 포페라는 남자와 막 잠자리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싫고 막 증오스러웠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 셰익스피어 비극에 너무 잘 나와 있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9페이지 정도에 보시면은 이 셰익스피어의 전집에 뭐 린다에 관한 무섭고도 아름다운 얘기가 잘 그려져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니 포페를 증오해야 할 이유를 그에게 마련해 준 것 같고 그래서 그가 느끼는 증오는 훨씬 더 실감나게 형언이 됐고 드디어는 포페라는 인간 자체를 더 현실적인 존재로 느끼게끔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문학을 읽을 때도 굉장히 좀 공감 가는 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어쩔 때 보면 정말 맞아 이거지 할 정도로 그 작가가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해줄 때 진짜 막 가슴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셰익스피어의 문학이 존한테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뭐 영국 작가가 쓴 굉장히 영국적인 문학이기 때문에 그 영국 문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가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그 소재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존이 하는 말은 거의 셰익스피어의 대사라고 봐도 될 정도로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셰익스피어를 그래도 우리가 같이 햄릿을 읽어봤다는 그 기억이 저는 굉장히 이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과 린다를 데리고 다시 그 신세계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19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버나드가 존과 린다를 데리고 다시 가려고 하고
저는 그동안 린다를 통해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문명국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긴 했는데 되게 호기심은 갔으나 갈 수는 없던 상황이어서 버나드의 그런 제안을 듣고 내가 평생 꿈꿔오던 것이다. 그게 실현된다고 하니 가슴이 벅차다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유명한 그 템페스트의 대사가 나오는데요. 템페스트라는 그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따온 이 대사가 줄줄이 나오고요. 이 멋진 신세계라는 그 제목도 그 템페스트에 나오는 그 문구예요. Brave New World라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좀 같이 보실게요. 처음에 이제 같이 돌아가자라고 했더니 존이 말을 합니다. 오 경이로움이여, 이곳에는 훌륭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인간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 말을 뱉죠. 오 멋진 신세계여 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게 되는 장면이고요. 템페스트라는 작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셰익스피어가 쓴 마지막 희곡이고요. 굉장히 짧아요. 거의 뭐 햄릿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앉은 자리에서 금방 다 읽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내용이 왜 템페스트에서 이 문장을 따왔을까를 생각해보면 템페스트의 설정이 그거예요. 어떤 섬에 잠시만요. 섬에 옛날에 그 귀족이었던 어떤 남자가 자기 딸과 같이 그 섬에 살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그 귀족은 자기 동생이 그 권력을 찬탈을 해서 섬으로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그 형인 그 귀족과 그 딸이 아주 어린 상태에서 섬으로 내쫓겨 가게 돼서 그 둘만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딸은 이름이 미란다고요. 미란다는 평생 그냥 그 섬에서 아버지밖에 인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둘이 고립되어 있어서 살다가 어느 날 배가 난파되어가지고 그 섬에 그 옛날에 있던 그 귀족과 왕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란다는 인간이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제외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바로 이 멘트거든요. 저는 그 템페스트 문학동네판에서 나온 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똑같은데 약간 느낌을 더 잘 살린 것 같아가지고, 미란다가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오 놀랍구나.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도 많다니. 인간은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분들이 존재하다니. 참 찬란한 신세계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 찬란한 신세계라는 게 그 You Brave World거든요. 그래서 그 평생을 고립되어 있다가 인간 세계를 처음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감탄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존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섬에서 있다가 인간 세계를 처음으로 봤을 때 그 놀라움을 표현한 그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고요. 사실 그 버나드의 상사였던 그 토마킨 국장은 버나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딱 봐도 이게 반동분자라는 게 딱 느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아이슬란드라는 섬으로 전출을 시키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버나드가 반격을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애인과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236페이지 정도로 뛰어넘어갈게요. 그러면 존이 딱 보자마자 아는 거죠.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 분위기가 다 완전히 반전이 되는데, 이 세계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개념이 없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음탕하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추악하고 외설적이라기보다는 배설물처럼 더럽고 야비함을 뜻하는 어휘예요. 그래서 그 순간 충격을 받은 토나키는 바로 국장을 사임하고 바로 사라지게 되고요. 이 존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제 호기심의 대상이 돼요, 사람들한테서. 그리고 이 존을 만나려면 버나드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나드가 처음에는 막 전출이 되기 직전이었던 위기 상황이었다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버려요. 이 존을 보고 싶으면 버나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4페이지 정도 보시면 여기서 버나드의 이 속마음이 굉장히 저는 이중적이면서도 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막 그 체제에 대해서 좀 저항하는 느낌을 갖다가 나중에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까지는 꽤나 못마땅하다고 느꼈던 세계와 완전히 타협하게 이르렀다.
그를 중요하다고 인정해주는 한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한없이 좋기만 했다. 그러면서도 그 비판하는 특권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비판한다는 행위 자체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드높였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훨씬 큰 인물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뭔가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그 체제의 그 특혜는 받고 싶은 이런 이중적인 행태가 너무 잘 드러난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 통제관이라도 된 듯한 독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같이 갔던 레니나와 존은 서로에게 좀 매력을 느끼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뒤에 좀 나오고, 제가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네요. 여기서 나오는 그 소마라는 얘기, 약이 나오는데, 여기는 다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일단 자기의 직업과 신분이 다 정해져 있고 어떤 고통이나 불행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은 우울함과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소마라는 알약을 먹어요.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신경안정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술이나 마약 이거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린다가 다시 이 문명국에 돌아오니까 다시 소마를 복용을 하게 되고요. 존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기술 문명이 발달한 곳에 대해서 좀 동경을 갖고 있다가 좀 절망을 하게 되는 게, 너무나 다들 자유란 것이 없고 노예처럼 사는 것 같고 힘들면 그냥 쏘마 먹고 살고 이런 모습 때문에 좀 많이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니나가 특히 존한테 반해가지고 계속 대시를 하게 되는데, 존은 그걸 끝까지 밀어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존은 이미 그 원래 살던 곳에 그 성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왜 이렇게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자꾸 적극적으로 자꾸 자자고 하니까 존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 린다가 옛날에 포페랑 같이 그 잠자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는 장면,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린다가 나중에는 늙기도 하고 또 그 소마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이제 314페이지부터 나오게 됩니다. 린다가 죽어서 존이 가가지고 엉엉 울어요. 흐느껴 우는데, 하필 그때 죽음 길들이기 훈련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그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깜짝 놀라죠. 이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가르쳐야 되는 판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315페이지에 보면 우는 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치 죽음이 어떤 무서운 사건이라도 된다는 듯,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간이 한 명이라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듯, 이렇게 역겨울 정도로 울부짖고 소란을 떨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행한 죽음에 길들이는 훈련을 몽땅 헛수고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엄마가 죽고,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슬픔을 느끼고 울고 애도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너무나 여기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 문명국에서는, 이 신세계에서는 질병도 없고 그냥 때가 되면 젊은 상태로 그냥 죽는 거고, 죽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훈련되어 왔는데, 이 인간 세계, 이 야만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음은 너무나 슬픈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좀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존은 이제 더 이상 이 세계와 화합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처음에는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 앞에서 일종의 연설 같은 걸 하게 되는데, 323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은 노예로서 살아가는 신세가 좋습니까? 여러분은 아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찾으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모르게 훈련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런 막 소란을 피우자 경찰한테 이제 잡혀서 가게 되고요. 그 뒤에 이 체제의 중요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세계에 10명밖에 없는 그 세계 통제관인 무스타파 몬드를 존이 이제 드디어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의 대화가 뒤에 좀 논쟁을 하는 장면으로 점점 이제 뒤로 가게 되는데, 존이 처음에 무스타파 몬드를 만났는데 몬드가 셰익스피어를 읽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존은 너무 반가웠어요. 당신은 셰익스피어를 읽었는데 근데 왜 이게 금서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 세계 통제관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사회 안정 그리고 이 행복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것에는 대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그런 문학들은 다 금서가 되고요. 그 뒤로도 보시면은 또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과학이라는 것은 그 통제되지 않는 고도로 정말 발전된 과학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종교라는 것도 양립할 수 없다 이런 논쟁을 벌이고요. 그래서 359페이지에 보면은 그 무스타파 몬드의 얘기를 보면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길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많은 자연스러운 충동들을 자유롭게 실천하도록 용납되었으므로 사실상 저항하고 싶은 유혹이 전혀 없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잘 순응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운한 상황이 가끔 찾아오더라도 소마가 언제든지 현실로부터 휴식을 마련해준다. 그리고 과거라면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여러 해 동안 힘든 도덕적인 훈련을 거쳐야만 했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손쉽게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계급에 관해서도 우리 같았으면 뭐 굉장히 내가 왜 이렇게 두 번째지 세 번째지 이런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여기 사람들은 내가 베타라서 다행이야, 내가 알파였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했겠어 라고 다 만족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결과적으로 보면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완벽한 사회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납득차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런가. 그리고 읽는 내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정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회인데 왜 이런 꺼림칙한 느낌이 계속 들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뒤에서부터 존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문명국에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가득 찬 세계가 아니라 그냥 그 불행의 요소가 제거된 상태예요. 그래서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냥 그 갈등을 유발하는 어떠한 고통들이 그냥 제거가 된 상태인 거지, 인간들이 그걸 성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좋았어요. 362쪽에서 363쪽인데요. 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부터 보면은 위험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이 철저하게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내뱉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나는 불편한 편이 더 좋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통제관이 우린 편안하게 일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존이 말하죠. 하지만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엄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사실상 당신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셈이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좋습니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늙고 추악해지고 성불능이 되는 권리와 매독과 암에 시달리는 권리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권리와 이투성이가 되는 권리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갈 권리와 장티푸스를 앓을 권리와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권리라고 말을 해요. 이게 사실 우리 현실의 우리잖아요. 이런 고생과 불편을 기꺼이 감내함으로써 오히려 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고 그게 더 인간의 삶에 맞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존이 얘기를 하자 무스타파 몬드가 그러면 그럴 대로 하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오래 머물게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어서 나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불편할 일도 전혀 없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시련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늘 꿈꾸면서도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거부감이 들까라고 했을 때 또 인간한테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성취감이라는 것이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느낀 게 행복이라는 것, 인간의 삶이라는 거가 고통을 제거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극복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좀 꼰대 같은 발언일 수도 있지만 고통을 하고 그러니까 고생을 좀 하고 위험한 삶이어야만 행복이 또 온다라는 거를 좀 여기서 좀 잘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이 그리는 이 문명국이 멋진 신세계가 아니라는 게 저의 결론을 여기서 저는 내렸었거든요. 여기서 살고 싶지는 않다. 저도 존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존은 이제 더 이상 이 세계에 적응할 수 없다 보니 혼자 또 외딴 성이었나요? 등대에 가서 혼자 살게 되는데, 당연히 뭐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그 자살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존이 마지막에 그 자살을 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소설은 끝이 나고요. 다시 제일 앞에 있는 머리글로 한번 가볼게요. 이 소설 자체는 1932년에 쓰여졌는데 헉슬리가 1946년에 이 머리글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머리글을 읽으니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힘들었는데 이 소설을 끝까지 읽고 다시 머리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그 헉슬리가 자책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책감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이 글을 쓰고 나서 14년이 지나고 보니 이게 좀 문학적인 결함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9페이지 좀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쨌든 이 소설의 결론은 그 야만인 조온의 자살이잖아요. 야만인에게는 유토피아에서 미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원주민 마을에서 원시인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선택만이 허락되어 있었다. 당시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자기는 이 두 가지 옵션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2페이지에 보시면 만일 지금 이 소설을 다시 쓴다면 나는 야만인에게 세 번째 선택권을 부여하고 싶다. 이상향적인 세계 그리고 원시적인 세계의 그 중간쯤인 또 다른 가능성, 정신적으로 건전한 세계라는 제3의 세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자기 작품에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글을 썼고요. 그러면서 근데 또 결함이 있다 하고 그걸 고치려고 다시 쓰면 원래 있던 장점까지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냥 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말하기에 이 작품의 결함이라고 한다면은 14페이지에 보면 핵분열에 대한 언급을 안 했다. 내가 이걸 놓쳤구나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만 해도 분명히 우리는 원자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14년 뒤에 그 핵폭탄이 터질 줄을 몰랐을까? 왜 그 얘기 소설에 못 썼을까? 라는 그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게 그 기술이라는 것은 27페이지에 보시면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을 위해서 이용하고 분산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비극적인 종말 두 가지의 그 종말이 예견되는데, 무장한 민족주의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멋진 신세계에서 그리는 유토피아 같지만 독재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면 우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해서 이 머리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글은 제일 마지막에 읽으시는 게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멋진 신세계랑 같이 엮여서 읽는 또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죠? 바로 조지 오웰의 1984인데요. 이 둘이 같이 엮여지는 게 일단 둘 다 디스토피아라고 해서 그런 소설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둘 다 영국 작가의 그런 또 시기도 비슷해요. 한 10년 정도 이 헉슬리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디스토피아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유토피아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유토피아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디에도 없는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향,
그게 바로 유토피아인데 디스토피아는 그거에 딱 반대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그게 바로 그 디스토피아고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미래 상황을 그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그 조지 오웰은 그 1984 같은 그런 상황이고 올더 석슬리는 여기 나오는 이런 복지 유토피아 이런 복제를 예상을 했던 거예요. 둘 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그리고 있고 이때 당연히 둘 다 전체주의적인 사회이고요. 그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억압을 당하고 또 어떻게 저항을 하고 하는 거를 잘 그리고 있어서 1984도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템페스트도 한번 읽어보시고 1984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좀 엮어있기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헉슬리가 던진 심오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좀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